네, 이재용 부회장은 당분간 구치소 독방에서 살아야 됩니다. 구속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이번 구속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번과 이번, 지난번은 기각이 됐고 이번에 발부가 됐는데 네.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네. 어떤 점이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번 같은 경우 영장이 기각될 때는 그러니까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삼성의 합병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 때문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 이 축은 해결이 한번 됐었고 또 최순실 씨를 지원했다라거나 재단에 돈을 출연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이 관련해서 이 두 가지의 대가 관계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뇌물 공여에서. 근데 저번에는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판단 하나, 그다음에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부분, 그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영장 기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는데 예. 이번에 이제 새로 그 3주간에 추가된 증거 자료들 중에 안종범 수석의 수첩 39건이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업무 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했던 2015년 7월 25일, 2016년 2월 10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굉장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과정이 상세히 기록이 돼 있다면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이 돼서 이 대가 관계의 연결고리가 입증이 됐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해서 삼성 SDI 주식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서 그렇죠. 가이드라인 처분하게 제시한 된 거. 그것도 이제 위에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들의 진술이나 증거 자료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연결고리가 좀 더 촘촘해졌다. 그걸 보고 이번에 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의 소명에 구체적으로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좀 늘어났다. 자, 잠시만요. 지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이제 됐는데요. 서울구치소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용 부회장 오늘은 구치소에서 변호인들과 접견을 할 것 같습니다. 구치소의 생활은 잠시 뒤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지난번에는 계속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대가성이 없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그동안 이제 삼성 측은 대통령의 그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재단에 출연하고 지원을 최순실 일가를 지원했다라고 이렇게 변론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요번에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또 그 대가성이 뇌물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삼성을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삼성 그 총수들이 이병철, 이건희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물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은 있었지만 이렇게 구속돼 가지고 재판 받는 경우는 없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것이 삼성 일가의 최초의 사례입니다. 예. 79년에 삼성 일가 삼성 역사 과정에서 보면은 이병철 전 회장 경우에는 그 60년대 한국 사카린 밀수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때 그 재산을 헌납하고 차남인 이창희 씨가 이창희 상무가 6개월 동안 수감했었고요. 이건희 회장 경우도 재판 과정 그동안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사건 그리고 삼성 그 비자금 또 조성 사건 이런 것들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징역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다 사면을 받았지 예. 구속 수감된 경우는 이번이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재계서열 1위를 이끌던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인데 오늘 영장이 발부되면서 당분간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좁디 좁은 구치소에서 살게 됐습니다. 설거지도 혼자 해야 된다는데요. 서울구치소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40억 원 넘는 서울 한남동 자택에 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습니다. 물론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홍거실도 있지만 다른 재소자와 함께 수용했다 자칫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구치소 독방 안을 들여다볼까요? 방은 6.5제곱미터 크기로 2평 조금 안 되는데요. 잠을 잘 수 있는 매트리스와 TV, 작은 책상이 있고 또 방 한쪽엔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 역시 이 방 안에서 혼자 먹어야 합니다.
한 끼에 배당된 예산은 1,400원 남짓. 밥과 국에 반찬 3가지 정도로 구성되는데요. 식사가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방 안 세면대에서 직접 식판을 닦아 반납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이 수의를 입은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미결수는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나올 때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을 수가 있죠. 실제 재판에 나온 최순실 씨는 수의를 입었었지만 조카 장시호 씨는 어린 아들에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사복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정관계 재계 거물급 인사가 거쳐가 범털 집합소로 불리는 서울구치소. 앞서 구속된 국정농단의 주역들이죠.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구치소 생활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장시호 씨 정도만 교도관에게 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하는 등 조금씩 적응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전해집니다. 네. 하지만 뭐 이재용 부회장은 교도관들과 살갑게 지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심리적 변화. 저렇게 네. 살다가 뭐 한때는 인터넷에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전기료만 뭐 얼마다 뭐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래가지고 한때 화제가 됐던 이재용 부회장인데 네. 심리적 변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변화는 전술적 변화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니다, 모른다, 안 했다만 주장하다가 일단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보기에도 그 정도라고 한다면 좋아.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인정해야 될 것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든 죄의 그 형량을 줄여나가겠죠. 그런 전략을 어떻게 짤까요? 일단 오늘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재용 부회장을 오늘 소환하지 않는 건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오늘 바로 부르는 건 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19시간이나 인권적인 했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해서 안 부르는 것 같고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삼성 일가 중에 처음으로 구속이 됐잖아요. 예. 바깥에서 화려하게 생활하다가 구치소의 그 독방에 들어가면 쉽게 잘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사신 분들일수록 더 그래요. 아. 그러면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특검에서 조사가 사실 굉장히 더 수월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예.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리 피곤해도 변호인들과 접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접견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 구속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까지 인정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아시겠지만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에 한 줄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 붙으면서 양형이 상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을 보면 사실 뇌물공여죄가 형량이 제일 낮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뇌물공여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줬더라도 아, 준 사람이니까. 아니라 받은 사람은 액수에 따라서 형이 많이 가중되지만 예. 준 사람은 그 액수랑 상관없이 형이 굉장히 높지 않게 정해지는데 예. 문제는 지금 추가된 게 국외재산 도피 문제가 재산 하나 도피. 있죠. 예. 그게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입니다. 10년 이상이요. 네, 그리고 횡령도 특가법상 횡령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예. 지금 이론적으로 이게 모든 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그 그런 설명을 상황이에요. 해주시죠.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형에 네. 해당되면 왜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죠? 원래 한 번 감형이 되면 절반이 깎여요. 그럼 10년 이하니까 절반이 깎이면 5년이죠. 5년이죠. 5년은 집행유예 상한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3년이 넘어가는 죄에 대해서는 선고형이 3년이 넘어가는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어찌 보면 이 부분 죄를 털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제가 말씀드린 절반이라도 일단 양형에서 감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어떤 부분을 좀 특검에 도움을 주면서 본인이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고 빨리 삼성으로 복귀할 그렇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고민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현재로서는 집행유예가 최대의 선택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무죄가 네, 본인은 그렇죠. 주장을 합니다만 집행유예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형량 계산도 정말 잘해야 되는 네, 그런 그렇죠. 입장에 빠져 있는 거군요. 자, 이제 삼성 수사를 넘었습니다. 이재용을 넘었습니다. 특검이 남은 뭐 우병우 전 수석도 있습니다만 정점으로 간다면 박근혜 대통령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향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특검으로서는 가장 큰 부담인데요. 예. 문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대면 조사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점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조사 받는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예, 약속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특검 조사 응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예. 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변호인단이나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여러 차례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검찰 수사는 사상 누각이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검찰 수사 결과 발표됐을 때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게 발표한 건데 근데 여기에 거기에 중립적이란 말이 있어요. 전제가 붙어 있죠. 예. 중립적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라고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2차 담화 때 필요하면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를 받겠다라고 항상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할 때도 이렇게 그 추측과 상상에 의한 사상 누각이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지금은 뇌물수수라는 더 엄중한 혐의를 받게 됐는데 그 특검 수사에 과연 응할까? 저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러면 그 이재용 구속이 오히려 박 대통령을 움츠리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아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돼 있는 혐의도 사실 뇌물죄가 아니면 실제 이제 형을 선고받을 때는 그렇게 높은 범죄들은 없었어요. 근데 예. 이게 뇌물죄가 인정되는 순간 뇌물죄는 1억을 넘게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이것도 집행유예가 안 돼요.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가 첫 번째 논리가 대통령이 돈 받은 거 없지 그렇죠. 않느냐 지금 이 이제 얘기거든요. 그게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사실상 직접 본인이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번에 법원의 영장 발부의 판단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일 게 특검 조사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특검 조사를 받지 않은 것도 헌재 악영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질서 자체를 거부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특검 조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은 그 신문 조서가 헌재로 또 문서송부 촉탁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 안 받으면 수사기관 연장에 또 어쨌건 빌미를 주게 되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조사를 받는 것보다 안 받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지금으로 봐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의 그 이번에 영장이 적시되는 걸 보면 뇌물죄지 삼자 뇌물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수사 방향이 분명히 한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변호사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자,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맞는데 제대로 딱 집어서 뇌물죄 이렇게 놔야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면 제3자 뇌물죄 이렇게 와야 되는데 뇌물죄로 기소한 거를 판사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삼자 뇌물죄가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주의적으로 공사실을 적고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뇌물죄, 예비적으로 제3자 뇌물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특검은 보니까 일단 최순실에게 지원된 부분은 그냥 단순하게 뇌물죄로 봤고요. 그러니까요. 재단으로 돈이 들어간 건 제3자 뇌물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최순실에게 들어간 걸 뇌물죄로 봤다는 취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소위 말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한 주머니라고 판단한 거고 법원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특검이 싸워야 할 대상 또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열흘 남짓밖에 남지 않은 수사 기간인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승인할까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규철 특검보 황교안 권한대행의 발언입니다.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월 28일을 기준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수사 기간이 20여일 남아 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할 일이고 자, 뭐 검사 출신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뭐 수사 기간 그렇게 짧은 거 아니다.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예. 일단 황교안 대행이 그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불허하고 기간은 2월 28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특검법에 따르면은 수사 만료 전에 하면 이렇게 돼 예. 있는데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수사 기간을 연장을 해줄 경우에 그 다음 달 중에 이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면은 예. 대통령으로서 누려왔던 헌법 84조의 그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다라는 권한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민간인 신문 차원에서 기소할 수 있는 그렇죠. 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으로서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검찰에 넘기는 그런 방향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아무래도 검찰총장이라든가 아니면 권한 대행의 지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런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사실 환경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법조인 출신이니까요. 예. 대략 수사 조사 결과를 보고 더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굉장히 난감해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기간이라는 게 있죠. 예.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에 1차 그렇죠. 10일, 그다음에 한 번 연장하면 20일입니다. 예. 그럼 20일이면 2월 28일 넘잖아요. 어. 그죠? 근데 구속기간 남아서 조사해야 되는데 그만둔다고요? 어. 그럼 황교안 권한대행이 말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에 딱 걸려요. 이게. 아.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뭔가 명분을 내세워서 거절할 상황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만약에 그때까지 받지 않으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관련된 수사를 하라고 만든 특별검사인데 그 중에 당사자 한 명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그 수사 기간을 끝낸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한데 수사 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네. 그래서 28일 됐어요. 3월 1일 됐습니다. 네. 그럼 3월 1일부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특검에서 구속시킨 사람들 다 집에 가고 특검 문 닫고 없었던 걸로 하고 나머지는 뭐 다시 검찰이 하든 말든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 갖고 있는 걸 다시 검찰에 다 넘기고요. 예. 그럼 검찰에서 또 그거 정리하고 보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예. 그럼 수사 연결성도 깨지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 구속 기간 2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수사하다가 갑자기 구속 기간 남은 만료 며칠 앞두고 조사할 사람이 없어지는 상황이 그러니까요. 생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 거절할 명분 자체가 지금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니까 법조인으로서의 황교안 총리라면 당연히 연장을 해줄 건데 정치인으로서의 황교안 총리라면 연장하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대선 주자 지지율이 절반이 뭡니까?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 아닐까 지금 생각합니다. 특검법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특검이 만약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예.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때는 그 수사 만료일 3일 이내, 그러니까 3월 3일까지 서울중앙 그 지검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서울지검이 그걸 또 다시 이렇게 수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소 제기되거나 이렇게 구속된 사람에 대한 그 처리 여부는 그 기소하고 이렇게 재판 여부는 특검이 하는 거고 구치소에 계속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서울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하도록 뭐 그런 아하. 방식을 그러면 택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다시 연결이 되네요.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는 특검 수사 기간 만료될 때까지만 그러니까 버틴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그때까지만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원래 특검 조사 검찰 조사 안 받고 특검 조사 받는다고 했는데 특검은 문을 닫았으니까 검찰 조사는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근데 건가요? 이제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라면 3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제 탄핵이 인용 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인용 결정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방패가 사라지는 거죠.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수사를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때 만약에 수사를 받는 걸 거부한다면 이제 강제 수사 방식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자, 그래서 헌재 얘기를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헌재가 어제 얘기했죠. 이정미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할 얘기 다 하십시오. 그때까지만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4일까지 종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후 변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24일까지 변론이 종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지난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한 2주 정도 재판관들의 평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대략 3월 9일이나 10일 정도에 그 헌재의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정미 재판관이 그 퇴임 3월 13일 이전에 8인 체제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법리적인 판단은 아닙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헌재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K미르스포츠재단은 탄핵 사유입니다만 말 사준 거는 탄핵 사유로는 안 들어가 있고 뭐 공정위 어떻게 한 거, 주식 산 거 이거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뇌물죄가 인정됐다라는 것 그 자체의 상징적 의미가 헌재 재판관들에게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도 결국 뇌물이라는 의미잖아요. 예. 지금 이게 그렇다면 지금 구조 자체가 단순한 직권남용이 아니라 이거는 무언가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청탁을 들어주고 돈을 받았다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정도, 이 중함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탄핵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